그 이름이 다시 들리는 순간 모두가 알고 있던 사랑이 금기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숨이 한꺼번에 거꾸로 들이켰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고 작은 시계 초침 소리만 빈 벽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재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그 사소한 소리조차 금속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방영란은 눈을 깜빡이지 못한 채 오빠의 옆모습을 바라봤는데요. 언제나 침착하던 그 얼굴이 오늘만큼은 버틸 곳을 잃은 표정이었더라고요. 고성이는 손끝을 조여지며 시선을 피했는데 미세하게 떨리는 손목이 모든 걸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박진석은 단정히 고개를 세운 채 아내를 똑바로 보면서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요. 그 이름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와야 했는지.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감아 보면 시작은 우스울 만큼 사소했습니다. 고성이가 방영나와 진로를 두고 나를 세우던 바로 그날, 급히 울린 전화벨에 가방을 들추다가 지퍼가 반쯤 열린 채로 수첩이 바닥에 튀어나왔거든요. 낡은 가죽 표지에 긁힌 자국이 보기에도 세월을 말해줬습니다. 영란은 습관처럼 그것을 집어들어 덮으려 했는데 첫 장에 적힌 이름 한 줄이 눈에 박혀버렸습니다. 지은호. 그 순간 영란은 어머니가 늘 지은호를 대할 때마다 살짝 굳어지던 어색함을 동시에 떠올렸고요. 질문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즉시 집안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예감이 선명했거든요. 같은 시간 지은호는 카페 맘대로집 창고에서 계약서 뭉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 29채 인테리어 계약이 한꺼번에 몰려와 종일 사인이 이어졌고 커피 머신 열기로 뺨이 뜨거워질 정도였는데요. 이 지역은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며 문손잡이 여분을 더 주문하자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작은 걸 제대로 못하면 큰 게 무너진다. 그날 지은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감았다 풀었다 했습니다. 작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그게 바로 저녁에 들릴 줄은 몰랐지만요. 밤이 되자 다른 집에서는 균열이 더 넓어졌습니다. 박진석의 서늘한 질문,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아이가 있었어? 이 거실 공기를 찢었고 대답하지 못한 고성이의 침묵이 그대로 표정을 대신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마음 한쪽이 낙엽처럼 가볍게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웃음과 목소리, 일에 집중할 때 손등에 드러나는 힘줄, 그 모든 장면이 불쑥불쑥 겹쳐지는데 만약 혈연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숨겨온 마음이 단숨에 금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는 혀끝에 올라온 이름을 끝내 삼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지은호 쪽에서도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동생 지강호가 식당을 파라코인에 투자하자고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라며 허황된 말을 반복했고요. 어머니 정순이는 그만 좀 해라. 제발이라고 소리치다 현관에 기대어 앉아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정순이는 결국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듯 실신했는데요. 이웃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던 순간 지은호의 가슴은 안쪽에서 묵직하게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원무과에서 건네받은 낡은 묶음 속 환자명 지은호, 보호자 이상철이라는 문장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흔들렸습니다. 보호자? 이상철? 며칠 전 봉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을 도와주던 그 아저씨, 학원 다닌다며 웃던 그 얼굴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요. 기록을 접어 가방 깊숙이 넣을 때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날 밤만큼은 가방에서 다시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 기록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을 뒤집어도 나오지 않고 서랍 가장자리까지 빗장처럼 더듬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죠. 이상하게도 다른 서류들은 모두 멀쩡히 제자리에 있었고 CCTV는 새벽 1시간가량 꺼졌다 켜진 로그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바퀴가 끌린 듯 긴 자국이 뒷문 방향으로 세 줄 이어져 있었고요. 이 지역은 말없이 잠금 장치를 새 걸로 바꾸고 카메라 배선을 손보면서도 지은호의 얼굴을 자꾸 살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순서대로 보자. 누가 왜? 그 목소리는 잠깐 온기가 되었고 지은호는 그 온기에 의지해 겨우 호흡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그대로였죠. 누가 왜? 방영란은 그 시간 대학 자료실에서 심리학과 전과 신청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장단에 맞춰 붓을 들었지만 빈 화면 앞에 앉을 때마다 손이 얼어붙는 자신을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하고 싶은 건 그림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었고
스스로의 불안을 해석하면서 시작된 관심이 꿈으로 변한 걸 아직 아무도 모를 뿐이었습니다. 오빠 성재가 저녁 식탁에서 흘린 그 한마디 만약 네가 내 가족이라면 내가 널 사랑한 건 죄가 되는 걸까는 영라의 귓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두려움이면서도 묘하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른들의 비밀이 어떤 색이든 자신은 그 색으로 다시 칠해지지 않겠다고요. 이상철은 정기학원 칠판 앞에서 회로 기호를 따라가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노트 여백에 이상철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써보고는 그 밑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멀고 오래된 밤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 접수대에 서서 보호자 서명을 하던 그때. 그 아이가 울음을 꾹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모습까지 생생했는데 이름이 지은호였는지 혹은 비슷한 이름이었는지 기억의 바닥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오래된 서류를 풀었습니다. 자신이 썼던 글씨, 낯선 병원 로고, 그리고 바싹 마른 종이의 냄새. 언젠간 말해야지. 입속으로 굴린 말은 금방 목구멍에서 돌아나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붙들었어요. 밤이 내리고 박진석의 집에서는 식탁 위에 낡은 수첩이 다시 올랐습니다. 박진석은 질문을 칼날처럼 단단히 세웠고 고성이는 그 칼끝을 직접 손바닥으로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영란은 숨을 끝까지 참았다가 내쉬며 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수첩 표지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박성재는 차갑게 굳은 채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들리는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게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말끝에 떨림이 더 잔인했습니다. 이튿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사라진 기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 주변 상가를 돌며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움직임이 없었는지 묻고 다녔어요. 빵집 사장은 새벽 4시쯤 검은 캡모자를 쓴 남자가 골목을 서성이다가 너희 쪽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고 편의점 점원은 그 시간엔 카드 결제도 없이 들어와 따뜻한 캔커피만 하나 집어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CCTV는 운 나쁘게도 바로 그 구간이 끊겨 있었고 골목 끝 카메라만 흐릿한 실루엣을 남겼죠. 이지혁은 프레임을 반복 재생하며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팔과 어깨선이 넓고 보폭이 길었습니다. 남자일 확률이 높아. 습관적으로 왼발을 살짝 끌어. 지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몇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 현장에서 알게 된 전기 작업자 몇 명이 카페로 찾아왔고 잡담처럼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누군가 장난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자꾸 뒤에서 본다고 하던데 농담이야 농담. 그 말 한 줄이 공기를 건드렸고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어야 좋지. 그는 바로 자리를 정리해 뒷문 자물쇠에 보조잠금을 하나 더 달고 문턱에 작은 감지 센서를 붙였습니다. 이건 문이 열리고 닫히는 빈도를 기록해줘. 시간대도 찍히고. 지은호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배, 우리 카페가 왜 이렇게까지 끝내 말끝을 내려놓았는데요. 이지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매일 버티니까. 저녁이 깊자 지강호 소식이 들렸습니다. 돈을 구하려고 어설픈 투자를 또 벌이다가 빚을 지고 식당 근처를 맴돈다는 얘기였죠. 정순이는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간호사에게 만류당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기를 진 손에 힘을 주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흔들릴 때 멀리 있는 불안이 배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때 문득 사라진 기록이 꼭 가족의 약점을 만지작거리는 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어디를 누르면 아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밤 11시를 넘기고 카페에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창고 구석에서 다시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2로 시작되던 그 조각과 이어지는 모양이었어요. 종이 가장자리에 찍힌 결이 딱 맞아떨어지자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숫자가 보였어요. 날짜였는데 지은호가 5살 때 무렵이더라고요. 선배, 이건 일부러 남긴 것 같아요. 마치 우리에게 퍼즐을 시키는 것처럼. 이지혁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퍼즐은 결국 완성시키라는 뜻이지. 그런데 왜 완성시키라는 걸까?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불빛은 조용히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지은호와 이지혁은 병원 기록 보관 창구로 향했습니다. 전산에 남아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오래된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낡았고 보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연도 기록은 스캔이 덜 돼 있어요. 원본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말끝에 머뭇거림이 달라붙었습니다. 이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나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을 얼버무렸고요. 돌아서는 순간 지은호의 눈에 복도 저편에서 서둘러 몸을 숨기는 낯익은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어깨선은 그녀가 요즘 가장 많이 떠올리던 두 사람 중 하나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 뛰려다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힘에 멈춰 섰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혼자 가지마. 너 지금 손이 떨려. 그날 저녁 방영란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억눌린 채로 마주보고 앉았고 두 사람은 오래된 흉터처럼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심리학과로 갈 거예요. 엄마가 정해준 그림의 길을 계속 걸으면 저는 저를 잃어요. 고성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세상은 내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영란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말 평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숨이 부딪히며 튀는 작은 파편들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고성이가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문을 닫았을 때 영란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그 무렵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 몇 권을 꺼내 멍하니 넘기고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사진들, 가족여행,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차갑지만 반듯한 미소. 그는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인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수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수빈은 망설이다 전화를 걸어 오빠,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라고 말했는데 성재는 끝내 답하지 못한 채 고마움만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때때로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 있죠. 특히 마음이 금기와 사랑 사이에서 망설이는 밤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 갤러리에서 열린 후원 간담회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한 임원이 마이크를 들고 요즘 미술계의 윤리와 투명성을 운운했고 그 질문이 정확히 누구를 겨냥하는지 애써 모르는 척하는 시선들이 휙히고 갔습니다. 고성이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무엇이든 정갈하게 답했지만 박진석이 뒤편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지켜보는 모습이 유난히 냉랭해 보였어요. 행사장 밖에서 영란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걸로 끝낼래요, 엄마. 저는 제 전시가 아니라 제 삶을 시작할 거예요. 말끝이 가늘게 떨렸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더 강해 보였답니다. 그날 밤 늦게 카페에 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지 센서 기록에 새벽 3시 17분, 3시 18분, 3시 19분 1분 간격으로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닫힌 흔적이 남았거든요. 자물쇠는 멀쩡했고 외부 흔적도 없는데 안쪽에서 건드린 것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창고 바닥을 다시 살폈습니다. 미세한 가루가 선반 아래쪽에 동그랗게 모여 있었는데 그 모양이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꺼낼 때 떨어진 먼지처럼 보였죠. 안쪽 열쇠를 가진 사람 또는 안쪽 구조를 아는 사람. 그 말이 공기 가운데 매달렸고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열쇠는 나와 그리고 말끝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가까운 얼굴부터 물들이는 잉크 같은 거라서요.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번집니다. 이상철은 그 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학원 교재를 펼쳤습니다. 어제보다 글자가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눈을 비비며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철 씨. 돌아보니 낯익은 병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업무과에서 일하던 지금은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는 그 사람이었죠. 그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기록 누가 찾던데요. 이상철은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요? 되묻는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는데 손등의 혈관이 붉어졌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모르지만 남자였어요. 말수 적고 눈빛이 예리했어요. 그 밤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불빛이 없는 골목에서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고 그 숨이 너무 커서 누군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자원봉사 현장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교체하던 문손잡이가 갑자기 빠져 바닥에 쾅 떨어졌고 그때 문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발을 빼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지환이 본능적으로 따라붙었고 이수빈이 조심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서 그림자는 몸을 돌려 사라졌고 남은 건 문틀에 긁힌 흔적과 떨어진 금속 냄새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묻고 떨어진 손잡이를 주워 손으로 돌려보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걸 잘못 끼우면 큰 게 무너지는 법이지. 그 말에 이지혁이 멈춰 섰습니다. 같은 말, 같은 리듬. 그날 카페에서 자신이 했던 바로 그 문장을 그대로. 그는 시선을 들어 이상철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웃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따뜻한 주름이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곤과 죄책감이 어둡게 깔려 있었어요. 밤, 지은호와 이지혁은 다시 CCTV를 복구한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18분, 문틈으로 아주 얇은 막대 같은 것이 들어와 안쪽 손잡이를 툭 건드리고 바로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살짝만 문을 당겼다가 닫는 모습. 그 누군가의 손등에 흉터가 얇게 지나갔습니다. 화면 확대를 반복했지만 포커스는 더 흐려질 뿐이었어요. 지은호는 스스로의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사람들 중 누가 그런 흉터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름들이 떠오르다 사라졌습니다. 믿고 싶은 얼굴들이라 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카페 테이블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글씨체가 매번 조금씩 달랐고 종이 질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섞고 있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메모를 수거해 봉투에 각각 넣고 날짜를 적었고 지은호는 한 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걸 불에 태웠습니다. 불씨가 종이를 먹어가며 뒤틀릴 때 그녀의 목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태워 없앤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손끝의 떨림은 멈췄으면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무렵 고성이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요.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보다 긴 침묵은 없소. 고성이는 창밖 노을을 보며 입을 떼었다 닫았습니다. 당신한테 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 한마디는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를 뒤로 밀며 작은 소음을 냈고 그 소리가 오래된 갈라짐처럼 귓가를 긁었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장 한가운데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업 초기의 투자 내역, 동업자 명단,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오래전 누군가와 찍은 사진 속 젊은 고성이의 웃음이 낯설 만큼 맑았습니다. 그 사진 옆에 어렴풋이 보이는 갓난아이의 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의 구석에서 검은 실 같은 무언가가 끌려 나왔거든요. 이 와중에 영란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작은 공간이 주는 자유가 광활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고 도시의 바람을 들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 밤이면 심리상담 이론서에 줄을 긋고 낮에는 카페를 도우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떤 마음은 말로 바로 나오지 않고 먼저 표정으로 새겨진다는 걸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그걸 읽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요. 시간은 겉으로 별일 없다는 듯 흘렀지만 안쪽에서는 매일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카페 창고에서 마침내 비밀의 한 모서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반 뒤로 밀려 들어간 얇은 봉투 하나, 먼지층 사이에서 가장자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진료기록 복사본과 함께 구겨진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게 적힌 한 문장. 완전히 잊는 법은 없어. 기록의 복사본에는 보호자 이상철이 분명히 박혀 있었고 날짜는 예전 지은호가 본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명 옆에 작은 도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어요. 자원봉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명칭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술치료 고성희 씨. 말끝이 잘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앞서서 맞닿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거든요. 다음 날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제가 아플 때 누가 절 병원에 데려갔던 기억 혹시 있어요? 정순이는 오래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프던 시절이 있었잖니. 그때 동네 공방을 돌보던 어떤 여자가 미술 치료를 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는 걸 몇 번 도왔어. 그날도 그 여자가 너를 잡아끌다시피 데려가고 보호자 서명은
그 여자가 부탁해서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어떤 아저씨가 해줬지. 지은호의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나도 끝내 묻지 않았어. 이름은 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이 방 안 공기를 한 번 더 얼렸습니다. 이튿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갤러리 동선 점검이 끝난 뒤 귀가하는 고성이를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 작은 창고로 발길을 옮겼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그녀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두고 왔을까요? 지은호는 앞을 가로막는 이지혁의 팔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부터 모으자. 며칠 뒤 카페에 또 다른 메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에 인쇄체로 끝까지 갈 건가요? 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술치료 봉사 프로그램 현장 사진. 아이들과 웃고 있는 젊은 고성이, 그 옆에서 손을 모으고 아이를 챙기는 정순이, 그리고 사진 구석에서 전선 뭉치를 정리하는 이상철. 지은호는 사진을 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말이 허공에 닿기도 전에 이지혁은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 속 배경의 표식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일부 글자, 낡은 벽돌의 배열, 창틀에 적힌 숫자. 그는 아주 빠르게 장소를 짚어냈습니다. 여기 예전 공방. 지금은 창고로 쓰는 곳.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았습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캠퍼스와 낡은 의자들이 혼란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 못이 삐뚤게 박혀 있었고 몸머리에 매달려 있던 걸 빼낸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를 급히 찢어낸 듯한 조각 가루가 모여 있었고요.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 끝에 묻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둘은 동시에 일어섰고 그림자 하나가 문가에서 멈췄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가 먼저 공기를 건드렸어요. 여긴 왜 왔나?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둘을 번갈아 보았고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문 밖에 또 하나의 발소리가 겹쳤는데요.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고 박진석은 그 모습을 길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당신이 지키는군. 이지혁은 짧게 내라고 답했죠. 고성이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여기서 뭐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지은호의 목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퍼즐을 시킨 이유를요. 정적이 내려앉았고 시간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창고 모퉁이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 네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지은호가 한 걸음 내디디려는 찰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 밖으로 훅 스쳐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이 반사적으로 뛰어나갔지만 골목은 이미 비어 있었고 벽돌 위에 얇은 검은 모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모자의 챙 안쪽에는 작은 바늘 자국이 줄지어 있었어요. 누군가 습관적으로 모자 안쪽을 만지작거렸던 흔적.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어떤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갔지만 그녀는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름을 꺼내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했거든요. 이 되자 각자의 방에서 불이 다시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오래된 사진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고성이는 벽을 향해 서서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습니다. 지켜야지. 그녀가 속상했는데 누구를 지키겠다는 말인지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들고 지은호의 이름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가 다시 화면을 껐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다음 날 의외의 곳에서 답이 조금 열렸습니다. 학원 복도에서 이상철을 기다리던 한 청년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제 어떤 아저씨가 전해 달랬어요. 늦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봉투 안에는 복사된 기록 2장과 마른 잉크로 적힌 문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의 여백에는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점의 개수와 위치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죠. 이지혁은 그것이 병원 차트의 열과 행 좌표를 뜻한다는 걸 곧 알아챘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수의 아동 명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지은호라는 이름과 함께 보호자 대리 서명을 했다는 표기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였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을 파괴의 도구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물리며 단 하나의 빈칸이 남았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퍼즐을 흔드는가? 그 이유를 밝히기 직전 불쑥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숨소리만 한동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죠. 끝까지 오지 마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끊긴 뒤에도 귀 안쪽에서 그 목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전화 기록을 저장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동시에 부탁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경고했고 말하는 사람의 어깨가 눈에 띄게 곧아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장면은 아주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벼락처럼 강렬했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불을 하나씩 끄고 맨 마지막으로 창고 불만 남겨둔 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선반 어딘가에서 미세한 종이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던 그녀의 손이 선반 밑바닥에서 얇은 봉투 모서리를 건드렸고 그 봉투 속에는 아주 짧은 쪽지 단 4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 쪽지를 들고 돌아서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혼자 뛰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 앞에는 이지혁이 서 있었거든요.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쪽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준비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로 모든 사람의 집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책장 뒤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고 고성이의 오래된 화구 상자 밑면에 얇은 틈이 드러났으며 정순이의 식탁 밑면에 붙은 테이프 조각에서 낯익은 도장이 벗겨져 나왔습니다. 이지화는 골목 모서리에서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를 끝내 붙잡았다가 그 손등의 얇은 흉터를 보고 한 박자 늦게 손을 놓았고요. 이수빈은 성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들이 쌓이고 조각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오래된 빛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퍼즐은 거의 맞춰졌지만 마지막 한 조각은 여전히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달아나고 있거든요. 그 조각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불 꺼진 방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로 누군가의 사랑은 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있는 법 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는 것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